자, 다음으로 이제 원소의 종류와 표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원소 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기호를 표현할 때는 일단 모든 원소가 그 주기표상에 있는 원소들 얘기하는 거죠. 첫 문자는 대문자로 항상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소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짜리 원소들은 다 대문자 하나만 쓰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소문자까지 같이 붙어 있다면 그게 다 하나, 소문자까지 전체를 하나의 원소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원소 기호에서 원자 번호를 이제 정하게 되는 그 규칙이 있는데,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은 수소죠.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질량값이 다른 원소들도 있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동위원소라는 말을 쓰는데, 얘네들은 원자 번호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질량수만 다른 거죠. 한마디로 양성자 숫자는 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다른 이런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질량값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얘네들이 뭐 특별히 화학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자 번호 같으면 다 화학적 성질도 다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지 질량값만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 바로 동위원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자 핵의 질량수인데 이 원자 핵의 질량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자 숫자에다가 중성자 숫자만 더한 값이고요. 주로 이제 한 3주기 정도까지는, 뭐 3주기도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 3주기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가 거의 동등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숫자죠. 양성자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보통 질량수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물론 원소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생기기도 하고요. 4주기 이상부터는 많이 중성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함부로 곱하기 2 해가지고는 안 되죠.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 하면은 바로 질량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4주기 이상부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로 주기율표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아무튼 원소기호 X라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원소기호의 왼쪽 아래쪽에다가 원자 번호를 씁니다. 그 원자 번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성자 숫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왼쪽 위쪽에다가 첨자로 이렇게 양성자 숫자와 중성자 숫자를 더한 값, 다시 말해서 질량수를 요 위에다가 쓰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A에서 G를 빼면은 바로 그게 중성자 숫자가 되는 거예요. 중성자 숫자.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저 뒤쪽에 핵화학 부분에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화학 결합이 이제 어떤 화학 결합이 있는가 이제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화학 결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유 결합이 있고요. 두 번째 금속 결합이 있고, 세 번째 이온 결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공유 결합의 경우는 전부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하는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유 결합이라는 말 자체가 공유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원자 사이에 있는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근데 말은 공유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두 원자핵이 그 전자쌍에 대해서 서로 뺏어가려는 인력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 원자핵이 전자쌍을 매개체로 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끼리만 하는 결합을 전부 공유결합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유결합성 물질들만 분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아무거나 다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오직 비금속 원소들이 공유결합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 그것들만 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과 같은 Na+, Cl- 이런 음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인력으로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들은 분자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분자는 전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들만 분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가 핵심이죠.
이 금속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금속하고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금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 핵 사이의 전자쌍을 당기는 인력이 매우 센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서로 뺏어가려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비금속이고, 금속의 경우는 반대의 성향이니까 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잘 잃어버리는 성질.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인력이 매우 약한 원소들이 주로 다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금속들이 쫙 모여 있게 되면은 원자, 핵들이 전부 다 전자에 대한 인력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전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지 멋대로 마구잡이로 흩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되고, 바로 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중심에 원자핵들이, 금속 원자핵들만 쫙 나열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전자에 대한 인력이 별로 세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전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도 어느 한쪽으로 몰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 원자핵들 주변을 왕래를 하면서 이 원자핵들이 전체가 다 한 덩어리로 묶여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금속결합. 그래서 금속결합에는 자유전자가 핵심이고, 따라서 이 자유전자들이 전체의 금속 원자핵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온 결합이 있는데, 이온 결합은 바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은 주로 양전하를 띠기 쉽습니다.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뺏어가기 쉬운 녀석들이니까 음전하를 띠기가 쉽죠. 이렇게 해서 금속한테서 비금속이 전자 한 개를 뺏어가 버리면은 비금속은 음전하를 띠고 있고, 금속은 전자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양전하를 띠게 되니까 음전하를 띤 이 양이온하고요, 그 다음에 양전하를 띤 이 양이온하고 음전하를 띤 이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자마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기적인 성질이 서로 인력을 작용하기 시작해서 이것들이 붙어 있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결합을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결합은 전부 정전기적 인력, 어떤 전자쌍이 서로 매개체가 돼서 두 원자 핵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온 상태가 만들어진 원자 스스로가 전하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화학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화학식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화학식은 이제 화학 반응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도 앞에서 언급이 좀 됐었던 화합물들의 구성 원소들까지도 다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뭐 NaCl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화학식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쓰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화학식. 근데 요건 이제 반응식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화학 반응식.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화학식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화학식은 화합물의 구성 원소들을 원소 기호와 아래 첨자로 나타낸 식이다, 이렇게 써 있죠. 아래 첨자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아래 첨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왼쪽 앞에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이 하나의 화합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식 중에서도 분자식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결합성 물질인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자의 종류, 그 다음에 그 개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분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성식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시성식은 주로 이제 유기화학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성식은 분자 내에서 특정 작용기, 여기선 작용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작용기는 주로 반응을 잘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 요걸 작용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특정 작용기를 따로 표현해 가지고 분자 자체의 성질을 어느 정도 시성식만 봐도 대충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분자식을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 있죠.
H2CH3OH 이렇게 쓰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탄올이죠. 이게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H 이렇게 2개 쓰고 3개 쓰고 이렇게 다 쓴단 말이에요. CH3, CH2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보통 H들을 이렇게 다 똑같은 H가 원소 기호로 같은 원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 묶어서 쓰게 되면 얘는 C2H6O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C2H5OH라고 H 하나 이렇게 따로 떼어서 쓰는 게 바로 O와 H의 결합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그 작용기라서 그것만 따로 떼놓고 쓰면 아 이게 알코올이구나 하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작용기들을 이렇게 따로 빼서 쓰는 그런 화학식, 그걸 갖다가 시성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들의 결합 형태를 이렇게 결합선과 원소 기호들로 하나씩 하나씩 모두 표기를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두 표현해 주기 위한 식이 바로 구조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식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전 구조식이 있고 축소 구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골격 구조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주로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거라서요. 주로 유기화합물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라서 이거는 유기화학 시간에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학식들은 그 어떤 화합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원소들을 정확하게 알고자 만들어진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를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주기율표가 어쨌든 모든 원소들이 인간이 찾아낸 모든 원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표죠. 이때 이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하고요. 이 위쪽에 있는 숫자들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인데요. 지금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이 주기율표를 다 다루기보다는 뒤쪽 챕터에 가보시면 이제 그 주기율표가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 숫자들이나 이런 표의 모양이 나타내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좀 더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용어만 정리하자면 여기를 주기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쪽을 족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기는 전부 원자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가 1이면은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애다 그런 얘기고요. 2면은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마치 수성 궤도, 금성 궤도, 지구 궤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궤도가 2개짜리인 원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3이면은 3주기 원소는 전부 궤도가 3개짜리, 4주기 원소들은 궤도가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주기에 따라서 점점 궤도가 커지니까 결국엔 원자 반경도 원자의 반지름 이것도 점점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중심에 있는 원자 핵으로부터 제일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원자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족의 경우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화학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화학적 성질이에요. 왜 이게 화학적 성질인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 뒤쪽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요 숫자를 보시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전자가 한 개씩만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2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2개씩만 있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운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영역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칸까지 여기는 여기에서 좀 배제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전이금속 내지는 내부 전이금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1 그러면은 전자가 제일 바깥쪽 궤도에 하나,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여기 13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서 10을 빼버리세요. 그럼 여기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족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제일 바깥쪽 궤도에 전자가 3개 있는 애들, 14족은 4개가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앞에서 제가 화학을 그 원자 핵 주변의 전자들의 운동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했었듯이, 이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몇 개의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몇 개의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지,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걸로 이제 화학 결합을 할 때 이 13족에 있는 원소하고 1족에 있는 원소가 결합한다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랑 17족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에 있는 애들이 반응을 한다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하고, 이런 기준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화학에선 처음이자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사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 주기율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화학은 거의 절반 이상 다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뒤에 가서 계속해서 차차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주기율표를 소개하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뭐가 있겠느냐? 화합물 명명법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이 명명법 자체는 시험에서는 그다지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워낙에 다양한 화합물들이 있어서요. 이 화합물 명명법을 전부 외우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만, 그러니까 이 명명을 들었을 때 이 화합물의 특징이 어떤 것이겠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만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성 화합물의 명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이온을 먼저 앞에다가 쓰고 왼쪽에다 쓰고 오른쪽에다가 주로 음이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Na 먼저 쓰고 Cal을 나중에 쓰는 거죠. 칼슘도 역시 금속 종류라서요. 금속을 앞에다 쓰고 전자를 빼앗아가는 비금속을 뒤에다 쓰는 거죠. 이때 CA가 2족 원소라서요. 앞에 주기율표에서 보시면 2족 원소죠. 2족 원소라서 전자를 2개 갖고 있는데, CL은 전자를 7개를 가지고 있어서 주로 8개의 전자를 맞추려고 하는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요. CL이 전자를 1개씩만 뺏어갑니다. 따라서 얘는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뭐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일단은 여기선 그렇게만 다룰 거고, KBr도 앞에 있는 K가 양이온, 뒤에 있는 Br이 음이온이 돼서 이렇게 순서대로 쓴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읽으면 사실 쉬워요.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되니까. NA는 보통 소디움이라고 읽죠. 옛날에 나트륨이라고 많이 썼는데 나트륨은 독일어라서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 일제시대 때 넘어올 때만 그냥 독일 사람들이 전파한 대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트륨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따라하는 것 뿐이라서,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소듐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듐 먼저 읽어주시고 뒤에는 영어로 클로라이드라는, 보통 음이온은 아이드 전미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양이온은 보통 IUM이라고, IUM이라고 하는 요 전미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소듐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칼슘 클로라이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포타슘 브로마이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이거는 마그네슘 옥사이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은 더 쉬워요. 만약에 한글이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영어로 읽어버리세요. 그냥 소듐 클로라이드, 칼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옥사이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굳이 한글로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뒤에서부터 읽습니다. 한글은. 그러니까 염화라고 쓰죠. 보통 음이온이 되는 걸 화라는 전미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원소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염소라는 것이라서 염소에서 소자를 빼버리고 화, 음이온이 됐다라는 화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염화, 앞에는 소듐 이렇게 읽게 되고요. 이것도 염화 칼슘 이렇게 읽게 되고, 브로민화 포타슘 이렇게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소니까 산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전이금속이라고 아까 주기율표에서 제가 잠깐 제외를 시켰던 것들 있죠. 이 전이금속들은 전자들이 정확하게 최외곽에,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궤도에
전자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뭐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외에 아까 제가 그 제외시키지 않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이런 애들은 다 정해져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을 가지는데 그 제외시킨 이유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온을 만들게 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빼놓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산화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 플러스 2가 되고 전자를 3개 잃어버리면 플러스 3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전자를 잃거나 얻었느냐 하는 척도가 되는 게 바로 이 산화수고요. 잃어버리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화수를 형식 전화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형식 전화예요. 그래서 그 형식 전화를 이렇게 로마자로 몇이라고 딱 써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철이 플러스 2짜리 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괄호 쳐서 나타내는 표기법이 있다라고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 2 클로라이드 이렇게 써주면은 이 철이 플러스 2짜리의 양이온이고 거기에 클로라이드라고 썼으니까 CL이 2개 붙어 있겠구나 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아이언 3 클로라이드 이렇게 써두면은 이거는 철이 플러스 3짜리 양이온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이제 한글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표기법은 뒤에다 로마자로 2, 3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철 이때 읽으실 때는 2가 이렇게 읽으시고 염화철 3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족, 2족 금속 및 여러 가지 산화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금속은 로마자 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기율표상에서 이쪽에 있는 1족, 2족에 있는 애들은 1족은 전부 플러스 1짜리밖에 안 만들고요. 2족에 있는 애들은 전부 플러스 2짜리밖에 안 만들어요. 이런 애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플러스 1짜리가 생길지 2짜리가 생길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로마자는 쓰지 않게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거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이걸 명명하는 방법을 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주 등장하는 여기에 좀 되게 뭔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녀석들이니까 이걸 굳이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이 과정에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되 자주 보셔가지고 외워지게 만드세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라서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빠뜨렸는데요. 이게 NH4라고 썼죠.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이온입니다. 양이온이에요.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음이온인데 양이온은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양이온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가 한데 뭉쳐가지고 양이온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요것만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NH4 플러스라고 하면은 요거는 암모늄 양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암모늄 이온. 근데 이제 마이너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나열을 해봤는데 NO2는 아질산, NO3, NO2하고 NO3는 산소 원자 하나 차이죠. 그러니까 질산이 NO3-인데요. 거기서 산소 하나를 빼버리면 아질산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다른 것도 다 비슷해요. 산소의 경우는 하나가 빠지면 아라는 접두사를 붙여주고요. 두 개가 빠지면 하이포라는 접두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질산, 질산, 아황산, 황산. 황산이 SO4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SO3가 되면 아황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황산에 H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냥 황산수소라고 읽으시면 돼요. 음이온이니까 읽으실 때는 HSO4-는 바로 황산수소 음이온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OH-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니까 수산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수산화 음이온. 이거는 CN이죠. CN. CN은
사이아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음이온이기 때문에 화를 붙여가지고 사이안화라고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은 이렇게 사이안화, 음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CS 내지는 거꾸로 써가지고 SCN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사이오사이안화 CN인데 앞에 S가 붙었죠. S가 주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사이오라는 번데기 발음이죠. 사이오라는 접두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오사이안화. 그 다음에 PO4 3-가 인산이라는 건데요. 여기 H가 붙으면 PO4 2-가 돼서요. H 플러스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줄어든 겁니다. 플러스가 하나 추가되면서 이럴 때는 인산수소 그 다음에 이렇게 PO4-가 됐고 H가 두 개 붙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인산 이수소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시험에서 물어볼 일은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탄산 CO3E- 이렇게 얘기하죠. 탄산. 그 다음에 H가 붙으면 역시 탄산수소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lO-나 OCl- 이런 것들은 하이포염소산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ClO2-는 아염소산 이렇게 부르고요. ClO3가 염소산, ClO4가 과염소산 이렇게 쓰는데 이게 계통명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염소산을 기준으로 해서 염소산을 기준으로 산소가 하나 많으면은 과하게 많다. 그래서 과염소산. 여기서 산소 하나를 떼버리면 아프죠. 그러니까 아염소산.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떼버리면 더 많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하이포염소산. 물론 이건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고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쪽에 붙이는 이 접두사들이 사실 뭐 한자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소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소가 늘거나 줄어드는 방식으로 아염소산, 하이포아염소산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황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아황산이고 여기서 만약에 산소가 하나 더 떨어지면 하이포황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온들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온들이라서 일단은 조금 뭐 암기해 두시면 좀 편리할 겁니다. 앞으로도 되게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물론 굳이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주 나오니까 당연히 보다 보면 외워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몇 가지 명명법들을 잠깐 다뤄봤습니다.